CNN이 뽑은 가장 아름다운 한국의 장소 42. 한라산,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봉. 한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한라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인 제주도에 있으며 대한민국의 시료지배 영토 내 최고봉이자 해발 1947m로 가장 높은 산이고 국립공원 중 하나입니다. 국립공원 전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는데 이름을 풀이하면 은하수 또는 높은 하늘을 뜻하는 운한을 당긴다는 뜻으로 은하수를 붙잡을 정도로 높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금강산, 지리산과 함께 대한민국 3신산 중 하나로 꼽히는데 한때 사하산이라고 했지만 사하산 주장은 1995년에 끝나고 그 후 휴화산이라고 하다 2014년부터 활화산으로 재분류를 했습니다. 정상 분화구에 백록담이란 호수가 있는데 흰 사슴이 물을 마시는 연못이라는 뜻이지만 여름철에 가보면 정상에 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제주도를 만든 설문대 할망이 한라산이 뾰족해 꼭대기만 잘라 던져 백록담이 생겼다는데 할망이 던져버린 부분은 제주도 서남쪽에 있는 삼방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삼방산은 해발 345m밖에 되지 않는 용암이 굳어 생긴 작은 돌산인데 삼방산의 밑둘레가 절묘하게도 한라산 정상 지름과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고 돌의 재질이 한라산 정상과 같은 조면암입니다. 다른 버전으로는 사냥꾼이 사슴을 잡고자 활을 쐈는데 사슴은 피하고 화살이 옥황상제의 엉덩이를 맞추자 열받은 상제가 한라산의 뾰족한 부분을 던져서 백록담이 만들어졌다고도 합니다. 백록담에서는 서울 711kHz는 물론 강릉 KBS도 청취가 가능하고 일본 북부 방송도 수신되는데 보통 화산 주변엔 온천이 발달하지만 한라산 주변에는 온천이 없는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랍니다. 북한에서는 탈북자 가족 집안을 한라산 줄기라고 부르는데 탈북자 가족들은 정치적으로는 탄압을 당하는 적대계층이지만 탈북자들의 송금 덕택에 경제적으로는 풍족하게 살아서 붙여진 별명이랍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제1교포를 가족으로 둔 집안을 후지산 줄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산줄기란 표현은 김일성의 측근들의 친인척 집단인 백두산 줄기 등에서 파생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39위. 창덕궁. 서울 종로구 율곡로. 창덕궁은 1997년 조선 5대 궁궐 중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태조가 한양으로 천도에 경복궁을 지었지만 정종이 개경으로 수도를 다시 옮기게 됩니다. 그러나 태종 이방원이 즉위해 한양으로 재천도를 하는데 이때 지은 궁이 창덕궁으로 태종이 경복궁을 놔두고 새로 궁을 지은 것은 경복궁에 머물기 싫다는 의미였습니다. 조선시대 임금들은 양벌 체제로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를 오가며 번갈아 거주한 경우가 많았는데 태종이 경복궁을 기피한 것은 자신이 피바람을 불러일으킨 곳이었기 때문이랍니다. 창건 당시 궁궐의 기본 기능들은 다 갖춘 상태였지만 완공 이후에도 증축 공사를 계속했는데 1412년에는 정문인 본화문을 세웠고 1406년부터 후원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완공 당시에는 정전인 인정전이 고작 3칸 규모였는데 태종은 세종에게 양리를 결심한 후 창덕궁 개축 공사를 단행해 비로소 제대로 궁궐다운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왕들이 창덕궁을 애용한 것은 경복궁보다 구조, 입지, 심리안적으로 거주지로서 더 걸맞아서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로 녹음이 있는 창덕궁이 거주에 더 좋아 보입니다. 임진왜란 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이 모두 불에 탔는데 전란이 끝난 후 선조는 경복궁 중건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자 창덕궁을 먼저 중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1610년 광해군 때 창덕궁으로 옮기면서 창덕궁을 법궁으로 선포했는데 폐허가 되었을 때 후원은 경희궁과 함께 표범들이 낮에 응거하던 장소가 되었답니다. 특히 경복궁은 흥선대원군 집권 이전까지 재건되지 못해 2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표범들의 서식지로 전락했으며 창덕궁은 1884년 갑신정변 당시의 청군의 공격으로 전쟁터가 되기도 했습니다. 1868년에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창덕궁은 전궁의 지위를 상실했지만 고종과 언실은 경복궁과 창덕궁을 오가며 거주하는 등 여전히 창덕궁을 중요한 궁으로 이식하고 활용했습니다. 창덕궁의 아름다운 풍경 중 하이라이트는 궁 북쪽의 정원인 창덕궁 후원인데 금원,
부관 등으로도 불렸으며 성균관대학교와 담을 맞대고 있어 한때 성대생들이 월담을 하기도 했답니다. 금원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 정원이란 의미이고 부관은 궁궐 북쪽의 정원이란 뜻인데 한동안 대한제국 때 붙여진 비밀의 정원이라는 뜻의 비원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38위. 성산 일출봉.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성산 일출봉은 제주도 동부에 있는 육계도로 제주도가 만들어진 시기에 오름과는 달리 유일하게 현무암질 마그마가 얕은 바닷속에서 분출해 만들어진 수성화산의 일종인 응외고입니다. 생성 당시에는 제주도 본토와 떨어진 화산섬이었지만 침식작용으로 바닷가까지 운반된 화산재와 화산력이 퇴적되어 바다를 향해 완만히 경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간조 때마다 본토와 이어지는 너비 500m, 길이 1.5km, 남짓한 터진목이라는 육계사주가 생겼고 1940년엔 여기에 도로를 놓아 육지와 완전히 연결되었습니다. 성산 일출봉에는 몇 가지 전설이 전해지는데 하나는 성산 일출봉에 봉오리가 100개였다면 제주에도 호랑이 등 맹수가 났지만 하나 모자란 99개라서 호랑이가 나지 않았다는 전설입니다. 다른 하나는 일출봉 등선로에 있는 등경돌 전설인데 설문대할망이 일출봉 분화구를 빨래바구니로 우도를 빨랫불로 삼아 옷을 세탁했는데 밤에는 옷을 꿰맬 때 등경돌에 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1943년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이 요새화를 하려고 2년에 걸쳐 해안 절벽에 굴 24개를 판 후 폭탄과 어뢰 및 이것들을 실어놓은 쾌속정 등을 감춰두고 전쟁에 대비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제대로 사용 못하고 패전을 했다는데 굴의 크기는 높이 3에서 5m, 넓이 3m, 길이 10에서 50m 정도로 굴을 뚫을 때 일제 수탈이 너무 가혹해 일부 주민들은 다른 마을로 도망을 갔다고도 합니다. 또한 제주 4.3 사건 당시 이곳 성산일출봉 주변 터진목과 우묵계 일대에서는 고성리 청년들과 오조리 마을 주민 100여 명 등 많은 민간인이 토벌대에게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일출봉에 뜨거든 날 불러주오,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오로 시작되는 김민부 시인의 기다리는 마음이 일출봉을 소재로 지어졌고 영화 이장호의 외인구단, 드라마 마이걸의 촬영지입니다. 37위. 만어사. 경남 밀양시 삼낭지는 만어로. 경상남도 밀양시 삼낭지는 만어로에 위치한 만어산 중턱에 있는 한국의 사찰로 규모는 작지만 삼국유사에도 등장하는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고려 명종 10년인 1180년에 지어졌는데 밀양 얼음골 사명대사의 표충비와 함께 밀양의 3대 신비로 꼽히기도 하며 고려시대에 세워진 3층 석탑은 보물 46호입니다. 절 자체보다는 절집 바로 아래에 있는 거대한 너덜바위 지대가 유명한데 빙하기의 돌들이 풍화되어 쌓여 만들어진 지대로 2011년 천연기념물 제52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현재 만어사가 있는 양산, 즉 지금의 삼낭진읍 일대에 위치해 있던 옥지라는 연못에 사악한 동룡 한 마리가 살았다고 합니다. 동룡은 사람을 잡아먹는 다선나 찰과짜고 인근 주민들이 애써 지은 농사를 망치는 등 행패를 부렸는데 수로왕이 주술로 그들의 악행을 제거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수로왕은 부처에게 설법을 청해 이들로부터 오개를 받게 하였고 이때 동해의 수많은 고기와 용들이 불법의 가마를 받아 모여들어 돌이 되었는데 대부분 경쇠 소리를 내는 신비로운 돌이랍니다. 미륵바위 앞쪽에는 사람들이 크고 작은 소원을 빌며 쌓아올린 돌탑 무더기가 있는 바위의 아래쪽 틈으로 작은 샘이 보이는데 이 샘물은 낙동강의 조수에 따라 물 높이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만어사는 2019년에 사찰에 있는 영험한 전설이 있는 돌 때문에 뜻하지 않게 주목을 받는데 소원을 빌고 돌을 들어봐서 돌이 들리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KBS 1박 2일 밀양편에서 정준영이 소원을 빌고 들어올릴 때마다 돌이 들렸는데 정준영은 앨범도 망하고 인생도 망하고 5년 뒤에도 망하고 1박 2일도 망한다고 내뱉었는데 그로부터 약 5년 뒤에 36위. 영암군. 전남 영암군. 영암군은 전라남도 서남부에 위치한 군으로 군청 소재지는 영암읍 동물이인데 기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나주시, 허승군과 장흥군, 강진군과 해남군, 무안군과 목포시를 맞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암군 덕진면에 위치한 지역이 백제 및 통일신라의 대표적 무역항으로 영산강으로 연결되어 배를 통한 교통이 발달한 곳입니다. 백제 때는 중국 남부 및 일본과 교역이 성행했는데 왕인 박사가 일본의 학문을 전파했고 KBS 드라마 해신에서 장보고 청해진의 경쟁 상대였던 최씨라의 세력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삼한시대에는 마한에 속했지만 근초고왕의 친밀 아래 정벌 때 백제의 간접 지배 아래 들어갔고 신라 경덕왕 때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름인 영암군으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전형적인 평지나 간척지인데 국립공원 중 한 곳으로 바위산인 월출산이 있는데 영암방조제 건설 전에는 독천 세발 낙지가 유명했고 현재도 독천 터미널 주위에 낙지마을은 남아있습니다. 월출산 국립공원은 산악인들 사이에서 매우 유명한 산으로 높이는 낮지만 험한 산악지형으로 쉽게 오르고 내릴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진행한 곳이 구림에 있는 왕인박사 유적지로 주변 구림 한옥마을과 연계해 한옥숙박 시설을 완비했는데 구림 한옥마을은 오래된 고택들과 미술관 및 예술인 마을이 있습니다. 봄철 왕인박사 유적지와 구림 한옥마을에서 벌어지는 벚꽃축제는 영암군이 자랑하는 지역 축제이며 대한민국의 지리적 표시제를 적용받는 농산물로는 영암 무화과와 대봉감이 있습니다. 35위. 토끼섬. 제주도 제주시 구저읍 파도리. 토끼섬은 제주시 구저읍 파도리에 있는 무인도로 제주도를 대표하는 관광지 중 한 곳인데 구저읍 파도리 해안에서 동쪽으로 50m 해상에 있습니다. 면적은 160제곱미터이며 해안 주변은 바위로 둘러싸여 있고 대륙 쪽은 모래가 20에서 40cm 두께로 덮여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 작은 섬이라는 뜻으로 난드려라고도 부릅니다. 약 960평의 면적에 백사장과 10여 미터 높이의 현무암 동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조시에는 걸어갈 수 있고 반조시에는 백사장과 동산이 분리되고 육지부와도 분리됩니다. 섬 안에는 문주란이 자라는데 문주란은 대한민국에서는 토끼섬에서 유일하게 자생을 해서 정부에서는 토끼섬의 문주란 자생지를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제19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문주란은 수선업과에 속하는 상록 단연 생초로서 높이 60에서 70cm까지 자라는데 봄에 파랗게 새잎이 돋아나고 7월 말쯤부터 백설 같은 꽃을 연달아 피워냅니다. 9월까지 온 섬을 하얗게 물들이며 은은한 향기를 뿜어내는데 먼 옛날 파도를 타고 온 씨앗이 정착하여 뿌리를 내렸는지도 모른다고 한답니다. 토끼섬의 유래는 여름에 문주란이 섬 가득 하얗게 피면 멀리서 볼 때 토끼 같아서 이름이 붙여졌는데 한때는 토끼를 풀어놓고 키우기도 했다는데 현재는 섬에 토끼가 없습니다. 문주란은 일본의 규슈 등이 원산지로 온화한 해변의 모래땅에 자생하는데 높이가 60에서 70cm까지 자라며 꽃이 필 때 향기가 먼 곳까지 퍼져 천리향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섬에는 문주란 이외에도 해류 산포 식물인 해녀콩이 자라고 있으며 갯맥꽃, 갯금불초, 갯가치수영, 갯방풍, 모래지치 등 해안사 구식생을 이루는 식물들이 많습니다. 34위. 천지연폭포. 제주도 서귀포시. 천지연폭포는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데 정방폭포, 천재연폭포와 함께 제주도를 대표하는 곳으로 바닷가 근처지만 정방폭포와 달리 바다로 직접 흐르지 않고 하천을 이뤄 바다로 흐릅니다. 천지연은 하늘과 땅이 만나 이루어진 연못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폭포의 길이 22m, 그 아래 못의 깊이가 20m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연못이라 불릴만 합니다. 천지연폭포에 있는 천지연은 자연물들의 식생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 천연기념물이 3개나 존재하는데 첫째로는 무태장어로 자연 서식하는 무태장어 서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무태장어는 폭포가 떨어지는 깊이 20m의 못속에 서식하는데 무태장어는 바다에서 산란하고 하천이나 호수로 돌아오는 회요성 어류입니다. 낮에는 하천이나 호수의 깊은 곳에 숨어 있다 밤에는 얕은 곳으로 나와 먹이를 잡아먹는데 큰 것은 길이가 2m, 무게가 20kg에 이르며 천지연 폭포가 서식 분포의 북방한계선이랍니다. 또한 난대림에서 자라는 종인 단팔수 나무가 자생하고 있어서 천연기념물 제163호 제주 천지연 단팔수 자생지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천지연 일대에는 난대림이 자연적으로 잘 조성되어 있어 이 일대를 천연기념물 제379호 제주 천지연 난대림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천지연폭포와 천재연폭포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곳으로 천재연폭포는 중문관광단지 부근의 상, 중, 하의 3단 폭포로 이어져 있는 폭포입니다. 천지연폭포는 물이 많을 때는 너비가 12m나 되는데 조면질 안산암으로 이루어진 기암 절벽에서 세찬 옥수가 떨어지는 경승지입니다. 폭포 일대는 뛰어난 계곡미로도 제주에서 손꼽히는 곳인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열대성, 난대성 각종 상록수와 양치식물 등이 밀생하는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천지연폭포에는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친정에 다니던 그녀를 짝사랑한 명문이란 총각이 천지연폭포에서 그녀를 붙잡자 교룡이 솟아올라 명문이를 낚아채고 여의주를 주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33위. 용두암. 제주도 제주시 용담이동. 용두암은 제주시 용담이동 용담 로터리 인근 바닷가에 위치하는 높이 10m가량의 화산암으로 2001년에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5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용두암은 분출된 용암이 흐르고 난 뒤 남은 용암수로가 파도에 의해 침식되면서 형성된 지형으로 높이가 10m에 이르는데 용두암 주변도 이와 마찬가지로 형성된 지형입니다. 한자 그대로 바위의 모습이 용의 머리와 닮아서 용두암이라 하는데 이무기가 한라산 신령의 옥구슬을 훔쳐 승천하는 도중에 신령이 쏜 화살에 맞아떨어져 돌로 굳어졌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바다에 떨어지던 이무기는 용이 되려고 긴 세월을 참고 참은 바람이 물거품이 되매 억울에 참아 죽지 못하고 머리를 바다 위로 치켜들어 포효를 하다 바위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억울한 울음을 우는지 입은 크게 벌리고 눈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바다도 용의 안타까움을 아는지 유독 이곳은 잔잔하게 숨죽이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용두암을 깨서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일이 수시로 일어나서 현재의 용두암은 예전의 모습과 차이가 있고 반출 문제 등으로 멀리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야는 작은 연못으로 취병담 또는 용추라고도 불리는데 조선시대 지방관리와 유배된 사람들이 풍류를 즐겼던 곳으로 특히 밤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 뱃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용두암은 약 50에서 60만 년 전에 용암류로 구성된 층으로 추정되는데 밖으로 드러난 암석이 모두 붉은색의 현무암질로 되어 있습니다. 용암이 위로 뿜어 올라가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어 지질학적으로 연구 가치가 있는 귀중한 자연유산입니다. 용두암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서쪽으로 100m쯤 떨어진 곳이 적당하며 바다가 잔잔한 날보다 파도가 심하게 몰아치는 날이 적격이라고 합니다. 이런 날이면 마치 천지개벽이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시내 노여움 속에 용이 울부짖으며 바닷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듯 하기도 한답니다. 32위. 우도. 제주도 제주시 우도면. 우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있는 부속도들 중 한 곳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장 동쪽에 있는데 제주도에서 본섬인 제주도를 제외하면 가장 넓습니다. 우도라는 이름은 소가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붙여졌는데 바다 쪽에서 우도봉 쪽을 바라보면 소가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과 같다고 합니다. 계속된 영화와 드라마 촬영으로 상당히 유명해져 성수기에는 우도로 들어가는 여객선에 발 디딜 틈이 없는데 섬 전체가 완전히 관광지화되었고 남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도면은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작은 면으로 제주도는 특유의 에메랄드빛 해변 풍경이 유명한데 특히 우도의 바다 색깔은 본섬 연안의 바다만큼 매우 아름답습니다. 우도 8경 중 서빈백사에 해당하는 산호해변, 즉 산호사 해수욕장은 모래가 아닌 바다에 자란 산호인 홍조단계가 풍화되어 백사장이 된 곳으로 홍조단계로 이뤄진 해변은 세계에서도 몇 곳 없습니다. 산호해변이 백사장이라면 건멀레 해변은 흑사장으로 화산암이 풍화되어 생긴 검은 모래사장인데 거대한 해식 절벽이 옆에 있고 썰물 때에는 해식 동굴을 볼 수도 있습니다. 소머리오름 또는 쇠머리오름으로 불리는 우도봉은 우도의 최고봉이지만 바로 밑까지 도로가 놓여 천천히 올라가도 40분 정도면 올라가며 섭지코지와 분위기가 비슷한 곳입니다. 우도 등대공원은 우도봉 인근의 우도 등대를 이용해 조성한 공원인데 가장 높은 곳에는 우도 등대와 함께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옛 등대를 전시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도 명소로 하고수동 해변을 들 수 있는데 산호 해변과 건멀레 해변에 비해서는 다소 평범한 해수욕장이지만 중간에 있는 인어상이 포토 스팟입니다. 31위. 송악산.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관광로. 삼방산의 남쪽 가파도가 손에 잡힐 듯 보이는 바닷가에 붉은 솟은 산이 송악산인데 99개의 작은 봉우리가 모여 있어 일명 99봉이라고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이중 분화구의 화산 지형이기도 한데 이중 분화구는 1차 폭발로 형성된 제1분화구 안에서 2차 폭발이 일어나 2개의 분화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주 올레 10코스를 따라 이어지는 송악산 둘레길을 걷다 보면 형제섬과 가파도, 멀리 마라도까지 볼 수 있는데 주변에 막힘이 없어 날이 좋으면 장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완만한 길을 오르다 보면 방목해 놓은 말도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길이 험하지 않아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지만 바람이 많은 편으로 제주의 3다 중 하나인 바람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송악산은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이 군사기지를 만들기 위해 강제 동원한 제주 사람들의 고통과 참상을 돌아보는 다크투어 현장이기도 합니다. 예전엔 그 이름만큼 소나무와 동백, 호박, 느릅나무 등이 무성했다고 하는데 일제시절 군사기지를 만드느라 불태워져 지금은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풀만 무성할 뿐입니다. 송악산의 해안가 절벽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제주 사람들을 동원해 뚫어놓은 인공동굴 15개가 있습니다. 32. 세화해변, 제주시 구좌읍 세아리. 제주 올레 20코스를 걷다 보면 세화민속 5일장과 해녀박물관 사이에 작은 해변 하나를 만날 수 있는데 이곳이 세화해변으로 물이 빠지면 드러나는 하얀 모래와 검은 현무암이 바다와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구좌읍 세화리에 위치한 이 해변은 정식 해수욕장도 아니고 규모도 크지 않지만 눈이 시리게 맑고 파란 바다를 선물해주는데 이곳이 널리 알려진 것은 벨롱장과 세화민속 5일장 덕분입니다. 동부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5일장이자 바닷가 바로 옆에서 열리는 이 5일장엔 매 5일마다 도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풍경이 펼쳐지며 제주 프리마켓의 원조인 벨롱장도 관광객을 유혹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의자에 앉아 예쁜 바다를 배경으로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는 곳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세화해수욕장이라고도 불리는데 해변이란 이름이 더 어울리는 잔잔한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생각보다는 아기자기한 카페공 작소란 카페가 있는데 사실 이곳이 더 유명해서 이곳 때문에 세화해변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주변 관광지로는 제주해녀의 삶과 문화를 보여주는 제주해녀박물관, 우리나라 유일의 문주란, 자생지 토끼섬, 내새 침입에 대비해 쌓은 성과 별방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여름에는 종달리 수국길, 천년 비자나무 숲, 비자림 등이 있으며 김영 해수욕장, 멀정리, 평대리, 세화리, 하도리, 종달리, 성산항까지 이어지는 해안도로 드라이브도 추천할 만합니다. 모래사장이 거의 없는 해변이라 바닷가를 산책하며 거니는 것은 좀 힘들지만 진짜 물놀이를 하거나 소박한 카페, 음식점을 즐기고 싶을 때 가면 좋은 곳입니다. 세화해변 주변은 해녀들의 작업터로 각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저렴하게 맛볼 수도 있어 시장이 아닌 곳에서 믿을 수 있는 현지산 해산물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29위. 용화해변, 삼척군 근덕면. 삼척 시내에서 남쪽으로 24k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며 옆으로는 용화천이 흐르고 뒤편으로는 송림이 우거져 있으며 반다령의 아름다운 해안선은 좌우에 펼쳐진 기암괴석과 함께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용화해변은 다른 대형 해수욕장에 비하면 넓은 편이 아니지만 주변에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은 휴양지와 같은 느낌의 곳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아름다운 곳으로 모래의 질이 좋고 해변 한가운데로 민물이 흐른다는 점과 다른 곳보다 비교적 파도가 약하다는 점 등이 유명한 곳입니다. 황영조 기념공원과 해신당 중간에 있는 용화해수욕장은 삼척의 여러 해안 중에서도 특히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곳인데 인근에 장호해수욕장과 장호항이 있습니다. 근처 신남마을에 가면 해신당이 있는데 해신당 주인인 처녀는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지금도 매년 정월 대보름과 10월 초하 흐른 날에 남근목을 바치는 당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초곡항 입구 남쪽 해안가에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에서 황영조 선수가 세계를 제패한 것을 기념하고자 세운 기념관이 있습니다. 또한 해변 바로 뒤편에 삼척해양 레일바이크 정류장이 있어 삼척해양 레일바이크가 이곳에서 출발하고 내리며 삼척해양 케이블카의 용화역이 있습니다.
28위. 마라도.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는 한국 최남단의 섬으로 면적 약 9만 평, 최장 길이 약 1.3km, 모슬포에서 남쪽으로 11km 해상에 있는데 운진항에서 배를 타고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마라도는 위에서 보면 고구마 형태를 띠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평평하지만 등대가 있는 동쪽으로는 해풍의 영향으로 기암절벽을 이루는데 등대가 있는 가장 높은 곳이 약 해발 39m입니다. 서쪽 해안은 해식 동굴이 발달되어 있으며 섬 중앙에서 서쪽 기슭에 마을이 자리 잡고 있는데 주민들은 약 130여 명으로 주로 어업에 종사하지만 관광객이 늘어나 민박을 겸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마라도에는 원래 사람이 살지 않았지만 영세 농어민사에서 5세대가 당시 제주 목사로부터 개간 허가를 얻어 화전을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이 이주했다고 합니다. 마라도는 칡넝풀이 우거진 섬이란 뜻으로 본래 원시림이 울창한 숲이었지만 화전 및 개간으로 숲이 모두 불태워져 지금은 섬 전체가 낮은 풀로 덮여있고 가을에는 억새가 만발하는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마라도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마라도 등대는 전 세계에도에 꼭 기재되는 중요한 등대로 이 지역을 항해하는 국제 선박 및 어선들에게 안내자의 역할을 합니다. 마라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할망당, 처녀당, 비바리당 등으로 불리는 마라도의 본향당으로 본향신이 모셔져 있는데 아기업계당이라고 불립니다. 이곳은 전설이 있는데 옛날 모슬포 잡녀들이 아기와 아기를 돌보는 애기업계를 때리고 마라도에 일을 하러 왔는데 바람과 파도가 거세어 나갈 수가 없어 굶어 죽을 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잡녀의 꿈에 애기업계를 놔두고 떠나야 섬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해서 결국 모두 배에 타고 애기업계에게 아기옷을 두고 왔으니 가져오라고 한 뒤 애기업계만 두고 돌아오게 됩니다. 같이 데려가라며 발버둥을 치는 애기업계를 두고 온 사람들은 그 후 마라도에 가보니 애기업계는 언덕에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어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애기업계당을 짓고 당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27위. 협재해수욕장.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제주도 서쪽에 가볼 만한 해수욕장을 꼽으라면 단연 1, 2위로 꼽아 추천하는 곳이 협재해수욕장인데 제주시 한림읍에 있으며 제주 올레 14코스의 일부입니다. 금능해수욕장과 이웃하고 있는 쌍둥이 해수욕장이기도 한데 투명한 물에 에메랄드빛 물감을 서서히 풀어놓은 듯한 바다빛은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썰물 떼면 은모래빛 백사장이 끝없이 이어지는데 이곳은 조갯가루가 많이 섞여 있어 다른 백사장과 달리 새하얀 은빛을 띠고 있습니다. 인근에서 예전부터 전복과 소라가 잘 잡히기로 유명해 그 껍질들이 퇴적된 영양으로 보이는데 근처에서 저렴한 가격에 전복과 소라를 접할 수도 있습니다. 바다 앞에는 어린 왕자 속 보아뱀을 삼킨 코끼리 그림 모양의 비양도가 있는데 비양도는 고려 목종 5년인 1200년에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섬으로 3개의 분화구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해수욕장의 수심의 형성과 파도의 형태는 가을 앞에 섬인 비양도를 고려하여 살펴봐야 되는데 해수욕장의 수심과 파도는 비양도에 의해 수심이 결정이 되고 파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비양도와 바다 위로 떨어지는 석양은 이곳에서 놓칠 수 없는 또 하나의 장관인데 여름에는 야간 개장도 하기 때문에 야자나무 아래에서 제주도 푸른밤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협재해수욕장은 경사가 완만해 수심이 얕고 소나무 숲도 있어서 어린이가 있는 가족 단위 여행객의 휴가지로 좋은데 주변 사방림과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안은 흰색의 순수 폐사로 이루어진 사빈 해안으로 검은색의 현무암이 해안 곳곳에 노출되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길이는 1100m에 달합니다. 협재해수욕장은 제주도 일몰 명소이기도 해서 해질녘에 들러 멋진 일몰을 구경하면 좋은 곳입니다. 또한 주변에는 다양한 카페와 맛집, 숙소들이 있고 주변 관광지로 한림공원, 금능해수욕장, 금능성물원, 원령선인장 자생지 등이 있습니다. 26위. 함덕 해변.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조함해안로. 제주 올레 19코스를 걷다 보면 에메랄드빛 보석을 품고 있는 함덕 해변을 만날 수 있는데 해수욕장 바로 옆에 우뚝선 오름인 서호봉 덕분에 함덕 서호봉해변이라고도 불립니다. 제주공항에서 불과 20km 떨어졌지만 도착하는 순간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입구부터 환영해주는 키 큰 여자수들,
하얀 모래와 대조를 이루는 에메랄드빛 바다 때문입니다. 더욱이 모래와 미역마저 투명하게 비춰주는 맑은 물과 하얀 파도가 특징인데 제주도 해수욕장 중에서 바다색이 가장 예쁜 세 곳을 꼽는다면 협재, 김영, 그리고 함덕 해수욕장입니다. 물이 맑고 수심이 얕아서 가족 단위 피서지로도 좋은데 해수욕장 서쪽은 구름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 바다 위를 걷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피크닉하기 좋은 잔디밭, 밤에도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산책로가 매력이라서 사계절 내내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 특히 여름에는 야간 개장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서호봉은 봄이 되면 노란 유채꽃으로 여름엔 초록빛으로 계절마다 그림 같은 풍경을 선사하는데 서호봉에 오르면 함덕 해수욕장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한라산과 동쪽 오름들도 내려다볼 수 있는 최고의 전망 포인트인데 주변 관광지로는 북촌 도라르방공원, 너분숭이 사삼기념관, 조천 만세동산, 김영 해수욕장, 만장굴 등이 있습니다. 25위 사마사, 강원도 동해시 사마동. 사마사는 통일 신라 말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절로 창건 당시에는 삼공함이라고 했으며 고려 태조가 사마사로 바꿨고 공민왕 때 중건했습니다. 조선 태조 때 수륙 도량으로 지정되었고 태정 때 충남종의 자복사찰로 지정된 지방 명찰입니다. 임진왜란 때 전소되었지만 18세기 영조 때 중건했고 이후 여러 번 중건과 중수가 이루어졌는데 20세기 초에는 의병 운동의 거점이 되어 사찰이 불타기도 했습니다. 1977년 무릉계곡 입구에 있던 절이 기업의 채광권의 포함됨에 따라 지금의 자리로 이전했는데 2013년 12월 사마사 국행수륙대제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제12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사마사 창건에는 세 가지 설이 있는데 먼저 신라 시대인 642년에 자장이 당에서 귀국해 두타산에 절을 짓고 흑련대라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신라여대인 829년에 창건했다는 이야기와 864년 범일 국사가 절을 짓고 삼공함이라 했다는 것이 있는데 대체로 통일 신라 말에 선종사찰로 창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마사 3층 석탑은 보물 제1277호로 이중 기단 위에 3층에 탑신을 올린 일반적인 형식의 석탑이며 사마사 철조노선화불 좌상은 보물 제1292호로 적광전에 모셔진 불상인데 크기는 145cm입니다. 또한 국행수륙대제 을에서 덕주사본과 갑사본이 있는데 국행수륙대제가 1395년 사마사에서 설행되었다는 기록을 근거로 하여 수륙제의 지속적인 복원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사마사로 올라가는 길에 일명 모릉보원이라 불리우는 모릉계곡이 있는데 백두대간의 줄령인 부타산과 청옥산을 배경으로 형성된 곳입니다. 장군바위, 배틀바위 등 많은 기암괴석과 폭포들이 절경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2000여 명이 동시에 앉을 수 있는 모릉반석에는 명인들의 기념석각이 새겨져 있어 선조들의 풍류를 느낄 수 있습니다. 24위, 광안리, 부산시 수영구. 광안리는 부산시 수영구에 있는 법정동으로 광안일동부터 광안사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쪽으로 수영구 남천동과 남구 대연동, 북쪽으로 망미동, 수영동, 동쪽으로 밀락동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광안리라는 이름은 이 지역이 해안과 모래펄을 가진 곳이라서 1914년에 넓은 광자의 해안을 뜻하는 안자, 즉 넓은 해안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풍수상으로 해안이란 안보다는 편안한 안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광안으로 표기를 변경하게 됩니다. 지금은 계룡시로 이사간 육군인 세창 아파트가 들어선 지 오래된 칙지부대도 여기에 있었고 지금은 재건축되어 아라빌이 된 아파트 역시 원래 이름은 해군 7성 아파트였습니다. 광안 1, 3, 4동은 단독주택의 비중이 높으며 금년산과 맞닿은 내륙 지역이고 광안 2동에 광안리 해수욕장이 있는데 좌우측 쪽은 남천동과 밀락동에 속하며 맞은편에는 랜드마크인 광안대교가 있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은 해운대 해수욕장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으로 해양수산부 자료에서 한국인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3위를 차지한 곳입니다. 모래사장의 총면적은 82,000제곱미터, 길이는 1.4km, 혹은 25에서 110m이며 해마다 8월에 부산 바다축제, 10월에 부산 불꽃축제를 이곳에서 합니다.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 대회도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치러져 e스포츠인들에게는 인지도 있는 해변인데 킨텍스 등과 함께 야외 e스포츠 장소의 메카로 떠올랐습니다. 광안리에 대한 시선이 바뀐 것은 2003년 광안대교 완공 때부터인데 7,420m에 걸친 바다 위 다리의 장관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다시 광안리로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에 광안리 특성을 살려보기 위해서 노를 젓는 패들보드 특화지구 조성을 추진했는데 아침엔 바다 수면 위 보드에 앉아 요가를 하고 저녁엔 노을을 감상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23위 비양도,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는 제주도 서쪽 한림읍에 위치한 섬으로 근처 협재 해수욕장에서도 보이는 섬인데 우도 안에 있는 비양도와는 다른 섬입니다. 제주의 화산체 중 가장 나중에 생긴 막내 섬으로 고려시대인 1200년에 화산 분출로 생겨났는데 면적 0.5km의 작은 섬이라 2-3시간 정도이면 충분히 둘러볼 수 있고 남쪽에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신등 동국여지 승남의 산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솟아나왔는데 산 꼭대기에 4개의 구멍이 뚫려 붉은 물이 솟다가 닷새 만에 그치고 그 물이 엉키어 모두 기왓불이 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섬의 가운데에는 비양봉이 있는데 등산로가 잘 갖춰져 있으며 꼭대기에 올라가면 등대가 있고 섬 해안을 따라 도는 산책로가 있어 섬을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제주도 한림항에서 비양도에 들어가는 배를 탈 수 있는데 현재 하루에 4번 정도 드나드는 배 편이 있고 한림항에서 15분 정도면 비양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섬 안의 해안도로를 따라 걷다 보면 기암 괴석을 볼 수 있는데 애기업은 돌과 코끼리 바위가 대표적이며 무태서는 보기 드문 바닷물이 드나들어 연분 변화가 큰 습지인 필랑못이 있습니다. 비양봉 전망대는 조금 더 오르면 하얀 등대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제주도 본섬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여러 포토 스폿이 있습니다. 쌓여진 돌틈 사이에 비춰지는 바다나 길가의 꿀소라 껍데기가 예쁘게 칠해진 돌담길도 특이하며 비양봉을 올라가는 길에 만나는 대나무 숲길은 이제는 대나무 숲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비양도에 관해서는 고려시대에 중국에 있는 한 오름이 어느 날 갑자기 날아와 지금의 위치에 들어앉아 있다는 것으로 이 때문에 중국에 있던 그 오름이 없어졌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던 중에 물질을 하던 해녀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멈췄다는 전설이 있는데 그래서 날비에 날릴량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오름이 날아와 협재리 앞바다에 들어앉자 바닷속에 있던 모래가 넘쳐올라서 협재리 해안가를 덮쳐 안에 있는 집들이 모래에 덮여버렸는데 지금도 모래 밑을 파면 사람뼈, 그릇들이 나온답니다. 비양도는 웃긴 역사가 있는데 일제가 패망할 무렵 공직에 있던 김모 씨가 어수선한 틈을 이용해 비양도 전체를 자신의 땅으로 등기해뒀다가 이후 비양도 주민들에게 지대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양도 주민들이 비양도에 들어간 김모 씨를 억류해 급진이 대접하면서도 일체선 밖으로 나갈 배편이 없도록 해서 결국 비양도 주민들이 김모 씨로부터 비양도 토지를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22위 오작교, 전북 남원시 청거동. 오작교는 대한민국의 명승 제33호로 전라북도 담원시 청거동에 있으며 조선 중기의 천체와 우주를 상징하여 조성한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노원인 광안노원에 있는 다리입니다. 까마귀 오, 까치작 다리 교자를 쓰는 견우와 직녀의 전설이 담긴 바로 그 다리인데 7월 칠성날이 되면 비가 오고 까마귀와 까치가 다리를 놓으러 가서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까치의 머리가 흰 것은 오작교가 된 까치의 머리를 견우와 직녀가 밟아 벗겨졌기 때문이라는 전설인데 1461년에 남원 부사 장이국이 광안루를 수리하면서 다리를 새로 놓고 오작교라 불렀습니다. 그 이후 광안루는 정유재란 때 불타 1626년 복원됐지만 오작교는 처음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데 길이 57m, 폭 2.4m, 4개의 홍일경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존하는 연지교 중에 국내에서는 규모가 가장 큰데 오작교를 함께 건너면 부부 금실이 좋아진다는 전설이 있고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이 어려있는 곳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건물인 광안루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붙은 광안루원은 춘향전의 무대로도 매우 유명한데 담원시 자체를 상징하는 도시 랜드마크이기도 합니다. 각종 영화가 촬영되었으며 영화 광해, 도리어가
등에서도 나오는데 매년 춘향 선발대회가 이곳에서 열리며 광안루와 오작교 외에 1971년 신축한 동쪽을 향해 있는 수종루각인 완월정도 있습니다. 옛날 옥황상제가 계신 옥경에는 광안전이 있으며 그 아래 오작교와 은하수가 굽이치고 아름다운 선녀들이 개관의 절경 속에서 즐겼다는 전설이 있는데 전설에 나오는 천상의 광안전을 재현한 것입니다. 완월정은 지상인이 달나라를 즐기기 위하여 전통 조선식 누각을 세워 광안루 안에 절경을 한층 돋보이게 하고 있는데 춘향제 등 각종 행사를 치르는 무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1위 안동 하회마을.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안동 하회마을은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에 위치한 민속마을로 2010년 8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명소이며 하회민속마을, 하회민속촌 등으로도 불립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곳을 방문해 73세 생일상을 받아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는데 여왕이 예법대로 충효당의 신발을 벗고 올라던 화제였습니다. 하회라는 이름 그대로 강물이 마을을 감싸고 흐르고 있는데 도산서원과 함께 안동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본래 풍산 류씨 가족이 살았던 집성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류성룡의 출신지로 풍산 류씨 성을 가진 주민이 많으며 배우 류시원과 싱어송라이터 유재하도 이곳 출신이고 유시민 작가도 자신의 큰 집이 이곳이라 밝힌 적이 있습니다. 현재 하회마을이 있는 땅은 과거 김혜어 씨와 광주 안씨 사람들이 먼저 정착해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다고 하는데 차츰 류씨가 늘어나면서 두 가문은 서서히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하회탈의 제작자는 허도령이라고도 하고 허정승의 묘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지금도 허씨들이 묘소의 관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풍수지리상 길지로 주로 알려져 있지만 배산임수의 전형적 형태는 아닌데 북쪽 평지 가운데 야산이 있긴 하지만 남쪽은 아예 강 건너자마자 산지가 펼쳐지며 주산잉하산도 북쪽보단 동쪽에 가깝습니다. 그 때문에 마을 북서쪽 방향으로 숲을 만드는 등 비보를 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본관이 풍산 류씨인 사람은 자신의 신상을 증명하면 입장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류성룡이 직접 기록한 국보 제132호 징비록과 국보 제121호 하회탈이 있고 이 외에도 여러 고택과 서원이 있으며 세계의 탈들을 전시하는 탈박물관이 있습니다. 22. 돌산대교. 전남 여수시 돌산읍. 돌산대교는 전라남도 여수시 남산동과 돌산섬인 돌산읍 우두리를 연결하는 바다 위에 놓인 사장교로 길이 450m, 폭 11.7m, 높이 62m입니다. 1984년 12월 15일에 준공되었는데 거북선대교와 함께 돌산도와 여수반도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설계사는 미국 트랜스아시아사이고 시공은 대림산업이 했습니다. 진도대교와 일종의 쌍둥이 교량으로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설계사에 의해서 설계되었는데 조류가 새지 않은 내에 설치된 교량으로 기초는 공기 케이슨을 이용하여 시공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상에 기초를 설치한 진도대교에 비하여 준공이 늦어졌는데 거북선대교가 준공되어 통행량이 분산되었지만 여수시의 구도심으로 가려면 이 도로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여전히 통행량이 많습니다. 이 다리로 연결된 여수 앞바다는 조류 속도가 초속 3m나 되고 대형 선박의 주요 항로라서 양쪽 해안에 높이 62m의 강철 교탑을 세우고 강철 케이블 28개로 다리를 묶어 지탱했습니다. 다리의 건설로 섬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육지 출하가 활발해지고 관광객들이 섬에 드나드는 데 편리해졌는데 차량 운행비와 통행시간 감소로 경비의 절감을 가져왔습니다. 돌산공원에 오르면 다리와 시내 야경까지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는데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들이 보여주는 군무가 아름답고 등대 불빛을 따라오가는 배들의 움직임은 환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돌산대교를 비추는 조명 색깔은 초록에서 노랑, 보라, 빨강 등 몇 초마다 계속 바뀌는데 선명하면서도 낭만적인 이 불빛들은 바다와 섬, 여수항과 조화를 이뤄 전망을 더욱 아름답게 합니다. 전망 좋은 분위기 있는 해안가 카페가 많아 데이트 코스로 인기가 좋은데 돌산은 우리나라에서 9번째로 큰 섬으로 지금은 돌산가스로 유명해졌습니다.
보리와 어업이 주된 수입원이었던 곳으로 무술목이나 방죽포 해수욕장도 아름다운 해변과 모래를 자랑하며 조용한 산사로 대표적인 은적사도 볼만합니다. 무술목은 몽돌이 많은 해수욕장이며 방죽포 해수욕장은 잘 어우러진 해송이 눈길을 사로잡는데 향이랑 가는 길에 드라이브 코스는 노을 지는 해변을 달리며 감상할 수 있어 환상적입니다. 19위. 금산 보리암. 경남 남해군 상주면 보리암로. 하동 동쪽에 자리한 남해는 본래 바다 가운데 있던 섬이었는데 신라 신문왕 때 처음으로 전야 상본을 설치했고 경덕왕 때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졌습니다. 남해에 있는 금산의 보리암은 조계종 제13교구 본사인 쌍기사의 말사인데 신라 신문왕 3년인 683년에 원효대사가 이곳에 초당을 짓고 관세음보살을 칭견한 뒤 산 이름을 보광산이라고 했습니다. 원효대사가 지은 초암의 이름이 보광사라 했는데 그 후 이성계가 보리암에 방문해 기도를 했으며 현종 때 보광사에서 보리암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지금의 보리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성계가 아직 장군이던 시절에 이곳에서 기도를 하고 왕이 되었다는 전설이 유명한데 절 아래에 이성계의 기도처로 전해지는 명승지가 있습니다. 1901년과 1954년에 중수하였고 1969년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는데 전국의 3대 기도처의 하나로 1971년에 세워진 해수관 세음보살상이 유명합니다. 강원도 문화재 자료인 양양 낙산사 홍련암, 강화군 보문사와 함께 한국 3대 관세음보살 성지로 꼽히는데 큰 대나무 조각을 배경으로 자정하고 있는 향나무 관세음보살상이 있습니다. 또한 왼쪽에는 남순동자, 오른쪽에는 해상룡왕이 있는데 일설에 따르면 이 관세음보살상은 수로왕의 부인 허황옥이 인도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거의 산꼭대기에 있는 절이라서 예전에는 바닷가에 있는 미조항에서 산길을 따라 거의 600고지에 가까운 산꼭대기까지 등산을 해야 되었지만 지금은 도로를 닦아 산등성이 주차장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남해군에서 산 아래에 있는 주차장에서 보리암까지 가는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있지만 배차 간격이 길고 막차가 5시 이전에 끊어져 자가용이나 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게 편합니다. 주차장에서 완만한 인도를 걸어가다가 계단을 조금 걸어 내려가면 보리암에 닿을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건물로 보강전, 간성각, 산신각, 범종각, 요사체 등이 있고 문화재로는 경상남도 유형 문화재인 남해 보리암 3층 석탑이 있습니다. 18위. 부석사.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부석사로. 부석사는 경상북도 영주시 소백산 국립공원의 봉황산에 있는 사찰로 신라 문무왕 16년의 의상대사가 왕명으로 세운 화엄종 사찰입니다. 부석사는 땅에서 뜬 돌이란 뜻인데 의상대사가 당나라에 유학을 갔을 때 그를 사모하던 선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의상이 귀국하자 바다에 몸을 던져 용이 되어 백기를 안전하게 지켰답니다. 또 의상이 부석사를 창번할 때 도적대들이 방해하자 선묘가 큰 바위돌이 되어 도적들을 물리쳤는데 부석사 뒷뜰에 있는 그 바위는 땅에 살짝 떠 있고 부석사에는 선묘에게 제례를 지내는 선묘각이 있습니다.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립한 후 부석사에 이르렀을 때 주지승으로부터 이곳에 신라왕의 어진을 모셨다는 말을 듣고 칼을 내리쳤다는데 김부식은 아직도 부석사에 그 칼자국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는 2018년에 한국이 신청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는데 등재를 신청한 산사는 양산 통도사, 영주 부석사, 안동 봉정사, 보은 법주사, 공주 마곡사 등입니다. 엄격한 양식을 가졌던 삼국시대의 평지가람과 달리 산지가람으로 보다 자유로운 건물 배치를 보여주는데 해전문, 범종각, 법당, 안양문, 무량수전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은 화엄경의 질서를 반영한 것입니다. 무량수전 건물보다 오래된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국부 17호 석등이 있는데 사면의 보살상과 석등하단의 연꽃 무늬가 아름답게 새겨져 있고 전체적으로 균형미가 아주 뛰어난 걸작입니다.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과 마찬가지로 본전의 중앙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는 빛을 부처님의 진리의 상징으로 보고 본전 앞을 비치는 광명등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국보 18호인 무량수전은 몇 안 남은 고려시대 건축물로 봉정사 극락전이 구조미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면 형태와 비례미를 잘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는데 건축물 완성도는 무량수전이 더 훌륭하다고 합니다. 배흘림 기둥을 포함한 각 부분 요소들이
전체적인 시각적 균형을 고려해 형태가 조금씩 왜곡되어 있는데 착시 현상을 방지해 건물이 안정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선교들의 지혜라고 합니다. 부석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누화 진입인데 안양루비 계단을 올라가면 천장의 시야가 가려지면서 몸을 낮추며 들어가 무량수전의 몸을 낮춰 겸손함을 저절로 보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무량수전 내부 아미타 열애상은 왼편에 있는데 무량수전이 바라보는 방향이 남쪽이라 아미타 열애는 서쪽인 극락세계에서 중생들을 굽어보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조사당은 무량수전 뒤쪽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 5분 정도 올라가면 나오는 건물인데 의상대사가 생전에 거쳐 있으며 이후에는 초상을 모시는 건물로 내부에는 희귀한 고려시대의 보라가 있습니다. 이 밖에 소조 열애좌상과 부석사 조사당 벽화 등의 국보가 있는데 부석사는 유흥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입권에 가장 잘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17위 합천 다락논 경남 합천시 합천읍 경남 합천에 있는 합천호 둘레길은 봄이면 벚꽃이 장관으로 드라이브 코스로 좋은 곳인데 가을이면 호수 주변 다락논은 누렇게 익은 벼가 장관을 이룹니다. 다락논이란 산등성이를 계단처럼 깎아 평지 구간을 만들고 그 위에 만들어 놓은 논을 말하는데 순 우리말로 다락이라고도 하며 계단식 논이라고도 하고 한자로는 제정입니다. 평지와 먼 산지는 식량 운반도 힘들 뿐더러 운반 비용도 꽤 들어서 자체적으로 식량을 생산해내기 위해 만드는 것인데 아시아 상단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산지가 국토의 60%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웃 나라들에 비해서 계단식 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대부분 구릉이라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합천군 가오리는 뒤쪽 높은 소룡산의 산자락으로 제법 큰 동네를 이루고 있고 높은 고개를 넘으면 나오는 합천군 줍중리에 다락논이 합천호 쪽으로 펼쳐집니다. 줍중리는 합천호를 품고 있는 마을인데 합천호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이상화 사장이 명명하고 해인사 송원 스님이 글을 쓴 호수명비가 있습니다. 다락논은 우리나라에서는 외지와 단절된 오지에 가까운 곳들에서 발달했는데 울릉도와 남해가 대표적이며 다락논 중 세계 최대는 필리핀에 있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리관에선 이곳을 바나율 라이스 테라스라고 부르는데 중국에서는 윈난성 및 고이저우성에서 발달을 했습니다. 16위 우포늪 경남 창녕군 유어면 대대리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이방면, 대안면의 3개면에 걸쳐 있는 총 면적 2.31제곱킬로미터의 대한민국 최대의 내륙 습지인 우포늪은 2011년 천연기념물 제524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유어면 대대리, 세진리 일원에 걸쳐 있는 우포늪과 이방면 알리 일원의 모포늪, 대안면 주메리 일원의 사직포, 이방면 옥천리 일원의 쪽지벌로 나뉩니다. 우포늪은 남한 최대의 자연호수인데 480여 종의 식물, 62종의 조류, 28종의 어류, 55종의 곤충류가 서식하고 있어 람사르 협약에 의해 보호받는 대표적인 습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얼마 안 되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후보로 각종 야생동물과 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생태학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광활한 늪지에는 수많은 물풀들이 머리를 내밀고 있어 생태박물관을 보는 것 같으며 배후습지인 우포늪은 우기나 홍수 때의 과다한 수분을 저장했다가 건기에 주변에 공급합니다. 지형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수문학적 가치를 지니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며 생태자원, 관광자원으로서도 탁월한 경제성을 지닌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33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고 광복 후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자 창녕 백조 도래지란 이름으로 천연기념물 제1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11년 후인 1973년의 철새 감소를 이유로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되면서 우포늪 주변의 습지들이 농지로 개간되기 시작했고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정부 간의 갈등도 본격화된 바 있습니다. 1980년대 낙동강 수계 정비 사업과 농토 개간 등으로 함안군 영역의 4개 습지는 모두 메꿔지고 비교적 접근이 힘든 오지였던 우포늪만 살아남았습니다. 1997년 환경부 고시에 의해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1998년에는 람사르 협약이 등록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1년에는 천연기념물 524호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우포늪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후보에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큰 내륙 습지와 다양한 생물이 분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창녕에는 가야시대 고분군도 세계문화유산 후보에 포함되어 있어 두 장소가 모두 등재되면 창녕은 영산 줄다리기를 포함해 세계유산을 3개나 보유한 관광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천은 우포늪에서 발원해 마을을 지나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토평천이 있으며 여담으로 한국 애니메이션인 마당을 나온 암탉이 주 무대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15위. 소양강, 강원 춘천시 동면. 소양강은 강원도 중부지역을 남서류하여 춘천시 삼천동에서 북한강에 합류하는 강인데 총 길이는 156.80km, 유로 면적은 2784.04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인제군 서하면 모산에서 발원을 하는데 설악산의 북천, 방천, 계망산의 내린천 등의 지류와 합류하며 유역에는 평지가 적습니다. 물길은 굴곡이 심하여 육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기도 하는데 하루에 춘천 북동쪽에 건설된 소양강 다목적댐은 관광지로 알려져 있으며 춘천에서 인제까지는 선박을 이용한 교통로로 이용됩니다. 어원이 확실하지 않은데 소양이란 이름은 삼국사기나 고려사의 지리지에는 보이지 않지만 용비어천가에는 한강의 근원을 설명하면서 지명이 나오며 정철의 관동 별곡에도 등장합니다. 소양강 스카이워크와 소양강 천여상이 근화동에 있으며 소양이교는 춘천시에서 가장 큰 다리로 다른 한강변 다리에 비견될 정도이고 한강변 다리처럼 야경이 멋있습니다. 소양이교의 근처에는 소양강 천여의 유명세로 소양강 천여상이 있고 근처 선착장에서 오리보트를 탈 수도 있는데 천여상 앞쪽 소양강 천여상 비석의 버튼을 누르면 소양강 천여 노래가 나옵니다. 바로 옆에 투명 강화 유리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한 스카이워크가 조성되어 있는데 입장료는 춘천 시민은 무료, 그 외 지역민은 2,000원을 받지만 춘천사랑 상품권으로 바로 환급해줍니다. 춘천 스카이워크는 의암호 스카이워크가 먼저 개장했지만 의암호에 있는 것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특정 계절에는 문을 닫아 접근성은 소양강 스카이워크가 우위에 있습니다. 소양정은 봉의산 기슭에 위치하며 처음 세워졌을 때는 2호로라 했는데 위치는 현재보다 아래쪽인 소양강 남한에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 선조 38년에 홍수로 유실된 것을 광해군 2년에 부서 유의담이 재건했고 이후 증수와 재건이 이루어졌지만 6.25 전쟁 때 소실되어 1966년 누각으로 재건했습니다. 조선시대 영서 북부 지역의 세곡을 수납한 한양의 경창으로 운송하는 기능을 담당해 경국 대전에 수록된 전국 9개 조창 중 하나를 소양강창으로 불렀습니다. 예로부터 시와 같은 문학 작품 속에 언급이 많이 되었는데 상류에는 과거의 양식을 위해 들어왔다 유출된 갈색 송어들이 소규모로 살고 있고 번식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4위. 강릉 안반대기, 강원 강릉시 안반덕길. 안반대기 마을은 해발 1100m 고산지대로 떡매로 떡을 치는 안반처럼 묵묵하면서도 널찍한 지형이 있어 안반대기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산이 배추밭이고 배추밭이 곧 산입니다. 안반은 떡매로 반죽을 내리칠 때 쓰는 오목하고 넓은 통나무 받침판을, 대기는 평평한 땅을 말하는데 경사가 가팔라서 기계농이 불가능하므로 농부의 힘이 고스란히 들어간 곳입니다. 안반대기는 1965년부터 산을 깎아 개간하고 화전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됐는데 화전민은 수십 미터 아래로 굴러떨어질 수도 있는 가파른 비탈에서 곡괭이와 산만으로 밭을 일구어 냈습니다. 1995년에는 대를 이어 밭을 갈아낸 28가구 남지세 안반대기 주민들이 정식으로 매입하면서 실질적인 소유주가 됐는데 척박한 땅은 약 20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풍요로운 밭으로 변했습니다. 드넓은 배추밭으로만 여겨졌던 안반대기의 풍경이 노동의 신성함으로 다가오는데 우리나라 고랭지 채소단지로는 최고 넓은 곳이라서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반대기에 도착하면 주차장 반대편에 소담스런 카페 하나가 눈에 띄는데 여름 한철에만 문을 여는 곳이며 답답하고 고민스러울 때 저녁 노을이 질 때까지 앉아있으면 모든 번민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맞닿은 곳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밭사이길로 차를 몰고 가노라면 끝이 보이지 않아 두려움까지 잃지만 발길을 돌릴 수 없는 신비로움이 이끄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10여 분 산자락을 오르면 길이 두 갈래로 나뉘는데 곧장 가면 고루 포기산 구간이고 오른편이 운류길이며 드넓은 배추밭은 한편의 미술 작품을 보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전망대라고 할 수 있는데 해 진력 경서 45도 정도의 정상에 서 있으면 고요한 정막이 휘감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경작을 하고 있지만 그 모습이 하나의 관광지 역할을 할 만큼 아름답고 경이롭습니다. 봄에는 푸른 호밀 초원이 광활하게 펼쳐지고 가을에는 고산만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으며 여름에는 감작꽃과 고랭지 채소가 산턱을 뒤덮으며 겨울에는 눈 덮인 산의 정취가 있습니다. 앙반대기에는 농사뿐 아니라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숙박시설과 그 외에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찾는 사람이 많은데 숙박시설은 운유점, 운유택으로 나뉘져 있습니다. 주변의 동심을 자극하는 양떼목장과 노추산 돌담, 일명 바람의 언덕인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매봉산 고랭지 배추단지인 귀내미 마을이 있습니다. 13일 서울 성곽길,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과 창신동. 정식 명칭이 서울 안양도성으로 사적으로 지정 당시는 서울 성곽으로 정했다가 2011년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 성곽은 조선의 세운 태조가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후 전쟁을 대비하고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도적을 방지하기 위해 쌓은 시설입니다.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이듬해인 1396년에 모두 20만 명을 동원하여 쌓았는데 26년 후인 세종 4년에 활과 총을 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으며 그 후 몇 차례 보수공사가 있었습니다. 이 성곽은 높이가 12m, 둘레가 약 18km로 서울의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의 능선을 잇고 있는데 그 모양은 타원형에 가깝습니다. 성곽에는 각각 동쪽과 서쪽에 흥인지문과 도니문, 남쪽과 북쪽에 숭례문과 숙청문의 4대문을 냈으며 북동쪽과 남동쪽에 홍화문과 광희문, 북서쪽과 남서쪽에 창희문과 소덕문의 4소문을 냈습니다. 서울 성곽은 일제 침략이 시작되면서 도시계기란 명목하에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해방과 한국전쟁 혼란기에 더욱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1975년부터 종합적인 서울 성곽 복원 사업을 시작했는데 서울 성곽은 선조들이 외적의 침략에서 서울을 방어하려고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쌓은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서울 성곽은 역사 유적지로서의 가치도 귀중하지만 도시경관적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 성곽이 있는 낙산 일대에 세워졌던 낙산 아파트 등 노후화된 주택들을 헐고 동쪽 축에 수림대를 조성해 콘크리트 숲으로 변해가는 삭막한 도시 풍광을 자연 친화적인 장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낙산에서 바라다보는 동, 서, 남, 북으로 펼쳐진 서울의 경관을 전망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서의 입지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한양도성의 탐방구간은 서울특별시의 분류에 따르면 백악구간, 박산구간, 흥인지문구간, 남산구간, 숭례문구간, 인왕산구간의 6구간으로 나뉩니다. 글자가 새겨진 성곽의 돌인 각자 성석으로 지어졌는데 축성과 개수 당시 천자문의 글자로 각 지역마다 구간을 나눠 공사를 했으며 구간 표시를 도성에 돌에 새겨 놓은 것입니다. 12위 왕궁리, 전북 익산시 왕곡면 왕곡리. 전북 익산시 왕곡면 왕곡리에 있는 왕궁으로 추정되는 유적으로 미륵사와는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데 예로부터 왕궁평, 왕거미, 왕금성 등으로 불리며 중요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 곳이었습니다. 뭐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발굴 조사가 진행된 결과 백제시대의 궁궐로 사용되었으나 후대의 사찰로 용도가 바뀌었다가 다시 세월이 지나 폐허로 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굴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여러 수수께끼가 남아있는 곳이지만 근처에 미륵사와 제석사지, 익산토성, 미륵산성 등의 유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 무왕의 왕궁이었다는 견해가 유력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국보 제289호인 왕궁리 5층 석탑만이 남아있으며 이 석탑에서 나온 사리장흥부는 국보 제12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유적 남쪽에 전시관을 세워 해당 유적과 제석사지를 비롯한 주변 유적지에서 발굴한 유물들의 일부를 전시했으나 2020년에 국립익산박물관이 완공되자 모든 유물이 그곳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왕궁리 유적은 광활한 빈 땅에 거대한 석탑이 떡하니 서 있어 예로부터 범상치 않은 장소로 생각되었지만 시기가 불분명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고조선의 준왕이 미만에게 왕위를 뺏긴 뒤 남쪽으로 피신해 세운 도읍이라는 가설로 관련 유적으로 준왕이 세웠다고 전해지는 미륵산 성이 제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것은 백제의 무왕이 천도나 별도를 목적으로 왕궁을 조성했다는 가설로 관련 유적으로는 미륵사지와 쌍릉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신라가 안승을 지원해 건국한 보덕국의 도읍이었다는 가설로 관련 유적으로는 오금산성이 제시되었고, 네 번째는 경원이 후백제를 세우고 이곳에 도읍을 세웠다는 가설입니다. 발굴 조사 결과 백제 시대에 궁궐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이 나왔고 무왕의 수도였을 확률이 커졌지만 서동설화로 서동과 무왕의 관계가 시끄러운 것과 어울려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관세음응원기에는 백제 무광왕이 지몽일지로 천도하고 새로 제석정사라는 사찰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는데 무광왕이 무왕인지 제석정사가 무슨 절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곳에 백제시대의 왕궁이 있었긴 했지만 왜 이런 곳에 왕궁을 세웠는지는 모르는 상태가 되었고 또한 절터 유적도 명문기와가 출토되어 명칭만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11위 고창 고인돌 유적.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림리. 고창군은 선운사의 꽃무릇과 동백, 풍천 장어 등 눈요기와 먹거리가 풍부한 지역인데 고창읍에서 약 9.5km쯤 떨어진 중림리 일대에는 선사시대인들이 남긴 고인돌 테마공원이 있습니다. 전북 고창은 인근 화순과 경기도 강화와 더불어 이름난 고인돌 분포지역인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인돌 산지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 지배자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데 농경을 시작하고 보다 정교한 도구를 사용하면서 집단 내 권력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그 산물이 바로 고인돌이라는 것입니다. 고창의 고인돌은 매산기슭을 따라 곳곳에 놓여 있으며 그 개수는 500여 기에 이르는데 모양은 남부지방에서 많이 발견되는 형태로 괸돌이 땅속에 들어가 있는 바둑판식 또는 개석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도산리에는 북부지방의 대표적인 형태인 탁자형 고인돌도 볼 수 있는데 고인돌 사이로 만들어진 길을 따라 하나하나 살피면서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이라 누구의 무덤일까,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하면서 돌아보면 재미있는데 길 건너편에 최근 고인돌 박물관이 문을 열어 고인돌과 선사문화에 관한 이해를 도와줍니다. 전 세계 고인돌의 70% 이상이 한반도에 모여 있어 우리나라가 가진 세계적인 유산이라 할 수 있는 고인돌인데 특히 고창의 고인돌 무리는 학술적으로 단연 의미 있는 곳입니다. 고창 고인돌은 고창군 중림리와 상감리, 도산리 일대에 무리지어 있는데 중림리와 상감리 일대의 고인돌은 중림리 매산 마을을 중심으로 산기슭을 따라 447기가 약 1.8km나 이어집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고인돌이 가장 조밀하게 밀집해 있는 지역인데 탁자식, 바둑판식, 개석식 등 각종 형식과 다양한 크기의 고인돌이 모두 모여있는 것도 고창 고인돌의 특징입니다. 고인돌에서 권력을 상징할 부장품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고인돌은 당시 일반적인 무덤 형식으로 남녀노소 신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누구나 묻힐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원전 400에서 500년 무렵에 낮은 야산과 농사짓기 좋은 고창 지역에 터를 잡았던 사람들의 무덤이 아닐까 추정되지만 이 지역을 지배했던 족장들의 가족 무덤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0위. 종묘. 서울 종로구 훈정동. 종묘는 서울 종로구 훈정동에 있으며 총 면적은 56,503평으로 1963년 1월 18일 사적 제125호로 지정되었는데 원래는 정전을 가리키며 태묘라고도 합니다.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 및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조선 왕실, 대한제국 황실의 유교 사당으로 전제왕조 당시 왕실과 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물 중 하나였습니다.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종로 삼가역과 매우 가까워 11번 출구로 나가 조금만 걸어가면 종묘가 앞에 보입니다. 중국 오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종묘 제도는 은추 시대에는 7대조까지 묘에 봉안하는 칠묘제가 시행되다 명나라 때 구묘제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 종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고구려 고구경왕 9년인 392년에 보이는데 신라에서는 5묘제, 고려에서는 7묘제로 했습니다. 종묘의 정전에는 19실의 19위의 왕과 30위의 왕후 신주를 모셨으며 영령전에는 정전에서 조천된 15위의 왕과 17위의 왕후 및 을민왕 태자의 신주를 모셨습니다. 신주의 봉안 순서는 정전의 경우 서쪽을 위로 제1실의 태조가 봉안되어 있고 영령전에는 추존조인, 목조, 익조, 탁조, 한조의 사왕을 중앙에 모시고 정전처럼 서쪽을 위로하여 차례대로 모셨습니다. 종묘는 태조 3년 인천 394년 12월에 태조가 한양으로 천도할 때 중국의 제도를 본떠 궁궐의 동쪽에 건축을 시작해 다음해 9월에 1차 완공했고 1546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1608년에 중건되었는데 정전의 남문을 들어서면 문의 동쪽으로 공신당, 서쪽으로 칠사당이 있고 곧바로 정전에 이릅니다. 정전의 서문을 나서면 영령전의 동문과 이어지고 영령전에도 정전과 같이 서문, 남문, 동문이 있으며 영령전의 북동쪽에 제기구가 있습니다. 9위. 인왕산, 서울 종로구, 무학동.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서대문구에 걸쳐있는 고도 338.2m의 산으로 바위산에 속하는데 한양도성의 산으로는 북악산보다 3.8m 낮아 2위이며 평균 경사도는 5.12%입니다.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에서 우백호를 담당하는 산이라고 하는데 경복궁 정전에서 남쪽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인왕산이 있기에 붙여진 것입니다. 인왕산 모르는 호랑이가 없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조선시대에는 호랑이로 매우 유명한 산인데 야산인 인왕산에 호랑이가 유명한 것은 과거 서울에 호랑이가 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호랑이가 민가는 물론 궁궐까지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는데 1868년 북악산 등에서 잡은 호랑이 5마리를 마지막으로 도성 내 호랑이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인왕산 정상에 자리한 치마바위와 관련한 조선 왕조 일화가 유명한데 조선 중종의 왕비였던 패비신씨는 날마다 중종이 있는 경회르 쪽을 향해 시비를 시켜 치마를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패비신씨의 절개를 기려 치마바위라는 명칭이 유래했다는데 인왕산 남쪽 기슭에 있는 활터인 황학정은 1898년 활쏘기를 장려하는 고종황제의 칙령에 따라 세워진 국궁장입니다. 주말 등산 코스로도 유명한 곳인데 범바위까지는 순조롭게 올라갈 수 있지만 정상인 치마바위 쪽부터는 기암괴석이나 암벽 지형이 등장해 어린이나 노약자는 등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인왕산에 있는 인왕산은 조선 개국과 함께 1393년에 무학계사가 세운 사찰로 조계종, 태고종 등 서로 다른 5개 종단에 작은 암자 14개가 모여 인왕사라는 절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찰이 다소 특이한데 산자락에 군락형으로 자리 잡혀 있어 실제로 보면 하나의 작은 마을 같다는 느낌을 받고 부속 건물도 다른 사찰과 달리 극락전, 보광전, 대웅전, 관음전 등 다양합니다. 등산이나 지형보다 역사 문화 쪽으로 더 유명한 산으로 서울 사람에게 별로 존재감이 없는 산이지만 택견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지에 가까운데 구한말 택견꾼들이 수련했던 곳이 바로 인왕산이었습니다. 8위. 창경궁,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에 위치한 조선시대의 궁궐로 일제강점기 및 해방 후 40여 년 동안 창경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나 1986년 궁궐 복원에 따라 창경궁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창덕궁과 연결된 동궐로 불리면서 실질적으로 궁궐 역할을 했는데 1418년 세종이 즉위하면서 상왕인 태종을 모시기 위해 지은 수강궁이 있던 곳입니다. 성종 15년에 대왕대민 세조의 비 정의영후 윤씨, 성종의 생모 소영후 한씨, 예종의 계비 안순왕후 한씨를 모시기 위하여 수강궁을 확장하여 세운 별궁이 바로 창경궁입니다. 세 사람을 위하여 따로 지은 대비궁, 경복궁, 창덕궁의 남양 배치와 구별 지으려고 동양으로 배치했는데 성종 때 정전인 명정전, 편전인 문정전, 침전인 수령전 등이 건립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왜군의 방화로 모두 소실되었으나 광해군 7년 4월에 주요 건물들을 재건하기 시작해 이듬해 11월에 마무리되는데 중건 이후에는 창덕궁 부속 궁궐로 활용되어 동궐로 불렸습니다. 창경궁 재건보다 7년 앞서 창덕궁이 먼저 재건되어
법궁이됨에 따라 창경궁은 조선 전기에는 별로 활용되지 않았지만 창덕궁과 인접해 조선 왕조 역사의 중요한 무대로 활용되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창경궁은 인조 때와 순조 때 큰 화재가 일어나는 등 잦은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었다가 재건되기를 반복해 화재로 건물의 변화가 생기고 여러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순종이 즉위하고 나서 급속히 변형되어 일제강점기에 결정적으로 훼손되었는데 1909년 일본이 순종 황제의 마음을 달랜다는 이유로 창경궁을 훼손하고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어 유원지로 조성했습니다. 권농장 자리에는 연못을 파서 춘당지라고 했고 연못가에 정자를 짓고 궁원을 일본식으로 바꾸며 뒤쪽에는 식물관을 동쪽에는 배양당을 지었고 통명전 뒤 언덕에 일본식 건물을 세워 박물관으로 삼았습니다. 1911년에는 자경전터에 박물관을 세우고 명칭을 창경원으로 바꾸었으며 1922년에는 벚꽃숲을 만드는가 하면 1924년부터 밤벚꽃놀이를 열었고 창경궁과 종묘 사이를 가르는 도로를 놓았습니다. 창경궁은 해방 이후에도 계속 동식물원으로 쓰이다 1981년 창경궁 복원 계획이 결정되면서 원형을 되찾기 시작해 동물사육장은 서울대공원으로 이관했습니다. 동물원, 식물원 관련 시설과 일본식 건물을 철거하고 문정전을 옛 모습대로 회복해 1986년 8월 23일 일반에 공개했으며 1992년에는 일본식 건물인 장서각이 철거되었습니다. 7위. 경복궁 근정전.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의 정전인데 정전이란 신하들이 임금에게 새 인사를 드리거나 국가의식을 거행하고 외국 사신을 맞이하던 곳입니다. 경복궁의 근정문을 통해 들어가서 정면에 보이는 건물로 좌측에는 수정전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궁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정도전이 서경의 구절을 이용해 왕은 부지런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천하의 일은 부지런하면 잘 다스려진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1395년에 경복궁을 창건하면서 같이 지었는데 용 문양을 새긴 청자 기와들로 지붕을 뒤덮어도 매우 아름다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다만 근정전과 사정전에만 청기와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사극이나 영화 등에서 흥선대원군에 의해 재건된 고종 시기를 제외한 세종 이후 임진왜란으로 소실되기 전까지의 경복궁 근정전과 사정전은 청기와 건물로 표현해야 옳은 재현입니다. 세종 이후인 이유는 1443년에 근정전 용마루 양쪽 끝에 있을 대형 장식기와인 취두가 비로 무너졌는데 비싼 청기와와 조개껍질 가루를 바른 아련화 중 무엇을 쓸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청기와가 덮여 있으면 아련화를 고민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편전은 이미 청기와가 있어 격이 떨어지게 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정전은 명종 8년인 1553년에 화재로 소실되었는데 청기와로 복원했는지는 알 수 없어 선조대의 사정전은 어떠했는지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유홍준 교수에 따르면 근정전을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곳은 근정전 남동쪽 행각 모퉁인데 서쪽 인왕산과 북쪽 북악산의 스카이라인이 근정전의 지붕선과 절묘하게 어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복궁 개방 시 경회로와 함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한데 마당이 꽤 넓어 앉을 자리도 많고 풍경과 야경이 정말로 멋지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후에왕궁에도 똑같은 이름의 건물이 존재하는데 정전인 경복궁 근정전과는 달리 후에왕궁의 근정전은 황제의 집무 공간인 편전입니다. 조선 임금 중 경복궁 근정전에서 즉위한 마지막 왕은 선조인데 선조 제위 중에 임진왜란이 발생해 경복궁이 불타버렸고 고종 때 경복궁을 중건했지만 마지막 황제 순종은 덕수궁 중화전에서 즉위했습니다. 6위. 동궁과 월지, 경북 경주시 원화로. 동궁과 월지는 경주시에 위치한 통일 신라 시대 궁궐 유적으로 신라의 별궁인데 신라의 태자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왕이 사는 법궁인 경주 월성과는 북동쪽으로 접해 있으나 현재는 원화로에 의해 갈라져 있으며 또한 황룡사의 남서쪽에 있는데 지금의 국립경주박물관과 아주 가깝습니다. 궁궐은 신라 때는 수십 개 정각이 늘어서 있었지만 지금은 1, 3, 5 건물지 3개만 복원한 상태인데 궁궐의 이미지보다는 과거 통칭이었던 안압지라는 월지 호수와 노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곳의 신벌은 월지라는 이름의 인공호수인데 이 인공호수는 신라 왕궁 안쪽의 친수구역으로 경복궁의 경회루처럼 풍류와 연회 장소로 만든 곳입니다. 동궁은 대표적인 고대 한국 건축물 중 하나로 통일 신라 정원의 원형이 잘 보존되었고 건축 양식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유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다른 고대 유물들은 무덤에서 출토된 것이 많은데 죽은 사람과 보장한 물건들은 실제 일상에서 사용한 물건과는 다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나온 유물의 특징은 문고리, 옷걸이, 가위, 빛, 출퇴근 카드로 쓴 목간, 젓갈 제조일자, 꼬리표, 각종 실제로 쓴 그릇 등 온갖 실생활 용품이 많이 나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압지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안압지는 신라 때 명칭이 아니라 조선 초기 동구겨지 승남과 동경잡기 등에 기록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폐허가 되어 갈대가 무성한 호수에 기러기와 오리들이 날아들자 안압지라 이름을 붙였는데 1980년에 발굴된 토기 파편 등으로 신라시대의 월지라고 불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월지란 명칭은 경주 월성인 반월성이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으로 임해전의 이름도 원래는 월지궁인데 이에 최근 정식 명칭도 동궁과 월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신라 때에도 임해전이란 이름을 일부 사용해 삼국사기의 동궁을 임해전이라고 부른 기록이 있는데 바다와 가까운 건물이란 뜻으로 안압지를 상징화했다고 추정합니다. 해당 건물군들 주변 연못가에서 금동 판불 등이 발견된 점으로 종교적인 의례를 거행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김유신 사망 후 지진, 반란 등이 일어나 국난 극복용 의례를 거행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5위. 창녕 고분군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사적 제514호로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의 교리와 송현리 일대의 발 463m, 목마산 구릉지대에 입지하고 있는 삼국시대 무덤군입니다. 송현동 고분군은 목마산의 남서쪽 구릉 말단부와 남동사면 일대에 50여 기가 분포되어 있으며 교동 고분군은 목마산성의 북서쪽에서 남동으로 뻗어내린 구릉의 정선을 따라서 90여 기가 있습니다. 송현동 고분군은 크게 두 개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구는 창녕의 동북쪽 목마산 기슭에서 서쪽으로 송현동 일대에 위치하며 일부는 도로를 넘어 교리 지역에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80여 기 정도의 큰 고분군이었으나 현존하는 것은 16기에 불과하며 횡구식 석곽의 입구가 노출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고분군은 상기슭의 산재에 있으며 2구는 송현동 석풀에 있는 부근에 20여 기가 있는데 대부분 논으로 개간되어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몇 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유적은 교동 고분군과 인접하고 있어 유구나 유물의 성격이 거의 같을 것으로 보이지만 1918년 교동 고분군과 함께 발굴된 89, 91호분의 보고서가 나오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고분군은 일제시대에 대부분 도굴되었거나 주변이 경작지로 변해 성격 파악이 어려운데 송현동 고분군을 비롯한 창녕 지방 고분군은 일제시대에 약탈적인 발굴을 겪었습니다. 예로 1918년 엄청난 양의 유물에 대한 도굴 행위를 시작으로 권력과 결탁한 도굴 행위가 대낮에도 공공연하게 행해졌으며 도굴한 유물의 대부분은 상인의 손을 거쳐 일본으로 유출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의 오쿠라 컬렉션은 당시 대구에 살던 오쿠라가 수집한 것으로 대부분은 가야의 유물인데 창녕 고분군의 경우 출토품 메모를 보면 부정품이 방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송현동 고분군은 창녕 여자고등학교 옆에 창화서 일대에 있으며 주소도 창녕 송현리라 교동 고분군과는 확연히 구분되는데 송현동 고분군 옆에는 송현동 석불자상이라는 보물 불상도 있습니다. 창녕은 삼국사기에 나오는 진안의 12개 나라 중 하나인 불사국으로 비사벌이라고 불리던 곳인데 출토 유물과 구조 영상을 볼 때 5에서 6세기가 중심 연대가 되는 고분군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창녕 교동 고분군과 창녕 송현동 고분군이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으로 2011년 7월 28일에 다시 지정되었습니다. 4위. 선정릉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00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조선시대 왕릉군으로 조선 제9대 왕 성종과 성종의 계비 정현왕후가 함께 잠든 선릉과 조선 제11대 왕 중종이 안장된 정릉을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선정능의에도 삼능이라고 부르는데 현재 사적 제19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네스코 공인지정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성종은 1457년 나중에 덕종으로 추존되는 의경세자와 소해영후 한씨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태어난 지 2달도 못 되어 아버지가 죽어 할아버지인 세조에 의해 키워졌습니다. 세조는 손자의 뛰어난 천품을 알아보고 총애가 남달랐는데 5살이 되던 해에 자상군이 되었고 1467년에 공해영후가 되는 한명회의 딸과 가래를 올립니다. 세조 14년인 1468년에는 자을상군으로 다시 봉해지고 이듬해 11월 숙부인 예종이 승하하면서 13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는데 이 이야기는 문혁대 조선왕기실록에 자세히 나옵니다. 선릉은 유교를 바탕으로 왕도 정치에 기초를 세웠다는 성종의 능으로 언덕 위에 있어 정자각 앞에서는 왕릉이 잘 보이지 않는데 능역과 부속 건물의 배치가 다른 능과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초지, 즉 봉분으로 오르는 경사진 언덕 전면 중앙에 있어야 할 정자각이 측면에 놓였는데 이것을 동원이 강릉이라고 합니다. 즉, 정자각을 2개의 능침 사이에 세우는 것입니다. 세조의 유지에 따라 석실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병풍석은 설치되어 있는데 세조와 예종의 능에도 없는 병풍석을 설치한 것은 무척 예외적인 일입니다. 정현왕후 율씨 능은 왕의 능과 기본적으로는 같지만 병풍석 없이 난간석만 두르고 봉분도 낮아 조촐한 모습인데 선릉은 임진왜란 때 능침이 훼손되는 순환을 당하면서 시신이 모두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정현왕후의 능 앞에서 소나무 숲길을 넘어가면 정릉이 보이는데 중종은 1544년 승하에 고양시의 서선릉에 묻혔으나 명종 17년인 1562년에 문정왕후에 의해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문정왕후가 사후의 왕과 함께 묻히길 희망해 벌인 일이었지만 장맛되면 물이 차오르는 등의 결함으로 결국 소망을 이루지 못해 한 여인의 과욕으로 왕과 왕후들이 각각 외롭게 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3위. 사릉. 남양주시 진건읍 산흥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산흥리에 있는 조선 제6대 왕 단종의 왕비 정순왕후 송씨의 무덤으로 1970년 5월 26일 사적 제20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사릉은 병풍석과 난간석이 없으며 전체적으로 는 규모가 소박한 편인데 이것은 사릉이의 주 정씨 가문의 산산에 조성되었으며 조성될 당시에는 대군 부인의 예로 장사 지내졌기 때문입니다. 정순왕후는 남편인 단종과의 사이에 호사 없이 사별하면서 신우이 경혜공주의 아들이자 시조카인 정미수를 수양아들로 두었는데 이 때문에 사후의 주 정씨 선산인 지금의 사릉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사릉 주변으로는 지금도 해주 정씨 가문의 개인 묘들이 많이 있는데 중종대에는 노상군인 단종의 묘지와 봉분을 정비하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는 등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중종 16년인 1521년에 사망한 정순왕후는 이후 숙종 24년인 1698년에 단종이 복위 및 추존되면서 정순왕후도 복권되었고 그녀의 무덤도 왕릉인 사릉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능호에는 평생 남편을 생각하고 그리워한 점을 담아 생각할사가 들어갔는데 참으로 그녀의 일생에 걸맞는 능호라 할 수 있는데 그녀 이야기는 문혁대 조선왕기실록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담으로 사릉의 소나무들은 하나같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는 정순왕후가 남편인 단종이 묻혀있는 동쪽의 영월 쪽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후에라도 부부를 함께 이어주자는 뜻에서 1999년 4월 9일 사릉의 소나무 한 그루를 영월 장릉으로 옮겨 심고 정명송이라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방문을 해보면 소나무들이 동쪽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데 대중교통으로 갈 경우 이름과는 달리 사릉역보다 금공역에서 더 가까워 방문 시 참고하면 좋습니다. 정순왕후 송씨는 열양보험군 송현수와 여흥부부인 민씨의 딸로 1440년에 현재의 전북 정읍시에서 태어났는데 단종 2년인 1454년에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455년에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선의하고 상황이 되자 의덕왕 대비로 책봉되었지만 1457년에 단종부 기흥동이 일어나면서 단종이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유배되고 그녀도 군부인으로 강등되었습니다. 동대문 박정업원에서 생활했는데 뒤쪽 동망봉에 올라 병어를 바라보며 비통한 마음으로 단종을 그리워하며 한 많은 세월을 보내다 8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위. 남한산성.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남한산성은 남한산의 산성으로 광주시에 거의 전부가 있지만 성남시와 하남시도 걸친 성곽인데 성남 쪽에서 들어가는 것이 좋아 극히 일부만 걸친 성남시도 많이 홍보를 합니다. 기원은 통일신라 문무왕 때 쌓은 주장성에 예터를 활용했다는데 조선 인조 4년인 1626년에 대대적으로 구축했으며 해발 480m 이상의 험준한 산세를 이용해 방어력을 극대화한 곳입니다. 한편 백제가 한성을 수도로 삼던 때 세웠다는 주장도 조선 초기부터 꾸준히 나왔었는데 대부분 조선시대 책들은 백제 고성이라고 적었지만 발굴 조사에서 신라계통 유물만 나온 것이 약점입니다. 사적 제57호로 지정되었으며 경기도에서 도립공원으로 관리하는데 삼국시대부터 있었고 조선 인조 때 손을 보았는데 청량산을 서쪽 끝, 벌봉을 동쪽 끝으로 해서 장방형 돌로 쌓았습니다. 둘레가 12km에 이르며 산이가 넓은 분지라서 백성과 함께 왕조가 대피할 수 있는 조선 왕실의 보장처였는데 북한 산성과 함께 한양을 지키는 2대 산성이었습니다. 그 후 임진왜란 중인 1595년에 남한산성 자리에 다시 성을 쌓았고 1621년 광해군 때에 개수했으며 인조 2년인 1624년에는 인조가 총용사 이소에게 명하여 다시 개축을 했습니다. 정묘호란 이후 후금과 강화를 맺고는 재침에 대비하여 해줬는데 개조 완료 후 광주모급지가 성내로 이전되었다가 광주부로 승격되어 조선시대에는 광주성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병자호란에서 인조가 숭덕제의 군대를 상대로 벌인 농성전이 유명한데 병자호란 때 결국 함락되어 입지가 요새로 팔락이라는 선입견이 널리 퍼졌지만 가보면 산세는 지금도 험준합니다. 병자호란 이후는 피비린내 나는 처형장이 되어버렸는데 특히 천주교인들이 순교한 장소로 신의 박해 때부터 천주교인들이 갇히기 시작했고 신유박해와 기해박해에서 많은 신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군사상 요충지로 광주 군청리 안에 있었으나 항일병으로 산성과 행궁릉, 군기고와 수호사찰을 불태우고 방화하여 대부분 건축물이 사라졌습니다. 1917년에 군청이 경안으로 이전한 뒤로는 서서히 쇠락했고 방화로 터만 남아있던 남한산성 행궁도 1925년 을충년 대홍수로 산성 일부와 함께 완전히 매몰되어 소실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완벽하게 매몰되어 유구 상태가 굉장히 훌륭했는데 이를 토대로 1975년부터 성벽을 복원하기 시작했고 행궁 복원은 2002년부터 시작되어 2014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1위 삼부연 폭포, 강원 철원군 갈마릅, 신철원리. 삼부연 폭포는 철원구경의 하나로 폭 1m에 높이 20m 규모의 명승지인데 폭포수가 높은 절벽에서 3번 꺾여 떨어지고 3군데의 가마솥같이 생긴 곳에 떨어진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곳입니다. 해발 870m인 명성산 중턱의 화강암 지대에 위치한 높이 약 20m 규모의 3단 폭포로 중생대 백악기에 관입한 화강암이 지표에 드러난 이후 흐르는 물에 의해 오래 침식되어 만들어졌습니다. 폭포를 구성하는 화강암의 연령은 약 1억 1천만 년 전으로 추정되는데 물줄기가 3번 꺾어지고 폭포의 하부가 가마솥처럼 움푹 패여 있어 가마솥 부자를 써서 삼부연 폭포라 불리고 있습니다. 물구비가 3단 형태로 아래에는 침식작용에 의한 2개 이상의 폭포가 형성되어 있는데 폭포는 폭포 밑에 깊게 파인 둥글고 움푹한 물웅덩이로 낙차와 폭포의 규모가 하단으로 갈수록 커지는 형태입니다. 이는 낙하한 물이 자갈 등과 함께 폭포 아래 부분을 갈아내는 마식작용을 하거나 수압으로 뜯어내는 굴식작용을 함으로써 형성됩니다. 한편 삼부연 폭포 하단의 벽면에서는 현재 물이 떨어지는 물줄기 옆으로 둥글고 매끈하게 깎여 나간 부분을 2개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줄기의 흔적이 여러 개 관찰되는 것은 옛날의 폭포 위치가 오늘날과 달랐음을 말해주는데 즉 크게는 2차례 이상 폭포가 상류 방향으로 후퇴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폭포의 방향이 바뀌며 후퇴하는 것은 폭포를 구성하고 있는 화강암에서 관찰되는 X자형의 균열 구조의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균열 구조를 따라 물줄기가 오랫동안 흐르거나 방향이 꺾이는 부분에 침식이 집중되면서 현재와 같은 폭포의 모양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치가 빼어나 조선 후기의 화가 경제 정선이 이곳을 지나다가 진경산수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경제정서는 36살 때인 1711년 금강산 가는 길에 이곳을 찾았고 이듬해도 금강산 가는 길에 이곳에 들렀으며 72살 때인 1747년 다시 원행에 나섰습니다. 모두 3차례로 그때마다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남아있는 그림은 1747년 작품으로 첫 여행을 스승 김창흡과 함께 했는데 이곳에 응거한 김창흡은 삼부연에서 자신의 호를 땄다고 합니다. 경제 그림은 실제 삼부연과 비슷하지만 똑같은 모습은 아니라 실제보다 더 호빵하고 웅장한데 진경산수란 실제 경치를 그대로 베낀 그림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으로 CNN이 선정한 가장 아름다운 한국의 장소 40을 알아보았는데 못 가볼 곳이 제법 있네요. 못 보신 곳은 기회가 되면 꼭 가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